네. 네, 다시 그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초등 설명회를 맡은 대치본원 강사 박수희입니다. 오늘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내용들은, 잠시만요. 네, 세 가지 정도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변화하는 교육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닥쳐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해서 현존하는 문제들을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럼 CNA가 제안하는 새로운 학습법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1월 CNA 수업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몇 년간 뜨거운 감자였죠. 네, 지금도 아이들에게 가장 큰 핵심적인 능력이라고 손꼽히는 부분의 문해력인데요. 우선 3년 넘게 아이들이 장기화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비대면 수업으로 많은 수업들을 대체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수업 공백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하는 시간들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 빨리빨리 넘어가는 정보들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깊이 사고하지 않는 습관들이 정말 많은 친구들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좀 긴 지문이나 아니면 좀 긴 호흡의 책들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읽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긴 줄글 같은 경우는 아예 읽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워크북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문해력 파트를 좀 같이 넣고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단순하고 직관적인 정보에만 아이들이 노출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른쪽에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중학생들한테 독해력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제 교과서가 충분히 이해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체로 그렇다가 48%, 매우 그렇다 20%, 보통이다가 약 30%,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또 한 10%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왜 뭐가 어렵니?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응답 그 대답이 30% 넘는 게 바로 단어가 어려워서였어요. 그래서 어휘력이 아이들한테 이제 가장 부족한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이 문장 표현이 이해가 안 돼서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가장 문해력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기본적인 독해의 핵심인데 행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이런 행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되돌아보면 아이들이 좀 관용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취약해요. 속담이나 한자성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필수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어에서 굉장히 70%나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약 23%가 한자가 너무 많아서 교과서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특히 이제 10% 정도, 7%는 지문이 너무 길고 문장이 길고 수준이 높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단어와 문장 표현에서 독해가 안 됐기 때문에 교과서가 어렵다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교과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학습 교재들보다 교과서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나와 있고 아이들의 활동 위주의 교과서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5 교육과정 이후에 교과서의 내용이 그렇게 무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얼마나 문해력이나 독해력의 부분에서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왜 이런 문해력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점점 짧아지고 있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정보들이거든요. 스마트폰에 너무 과의존하는 친구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요즘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건 쇼츠입니다. 30초 내외의 영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보니 사실 한 10분 정도 되는, 5분 정도 되는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영상도 아이들이 사실 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길이가 되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물어봤을 때 정말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재미있고 즐거운 영상이 아닌 지식과 정보가 같이 들어있는 영상 경우에 핵심 내용을 질문했을 때 무슨 내용이었더라 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점점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의 평균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보의 양이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가운데서 아이들은 200페이지, 중학교 올라가면 250에서 300페이지 정도 되는 독서량들을 소화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풀어내야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머님들의 가장 큰 문제, 고민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제 겨울방학이고 아이들도 방학이 되면 예전보다 더 바빠지죠. 영수학원에서는 또 특강을 하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역사도 준비해야 하고 너무나 할 것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이 2달간의 겨울방학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같이 준비를 해야 할지 한번 어머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 2022년에 개정 교육 과정들이 이제 적용되는 것과 아이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교육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핵심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인재 핵심 요소인데요. 일단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포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뭐 아이들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이걸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게 아직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어떤 정보를 흡수하고 아, 그냥 이 생각이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의력을 길러주고 나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바로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정보에 대한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등의 비판적 사고력들을 아이들이 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비판적 사고력의 가장 획기적이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 훈련 방법은 바로 토론입니다. 아이들이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논리를 펼치면서 그 과정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논점을 이해하고 그 논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훈련이거든요. 이런 토론 활동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의사소통 능력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사회에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과정에서 또 협업이 가능해야 되죠.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배려나 인성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지금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CNA에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수업을 그 과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입시 제도나 뭐 교육 과정들 어머님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2022년 교육 과정들이 적용되는 시간들을 한번 시기들을 정리를 해봤고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것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친구들이 이제 3, 4학년 친구들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에 이제 선택 과목들이 도입이 되고 특히 이제 내년부터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자유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축소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말고사를 보거나 내지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100% 수행평가로 진행을 하는 학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이나 공통사항들을 보시면 좀 디지털 부분에서 아이들이 많은 정보 교육들을 강화하고 학급별로 좀 진로를 연계해서 좀 진로 탐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늘어나는 부분에서의 변화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 결국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아이들의 인지가 사실 가장 학습의 기본적인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CNA에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수업하고 있는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우리 뇌가 어떤 공부 방법을 좋아하느냐를 이제 조사를 해봤을 때 눈으로 읽으면서 정보를 얻는 것 이것을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학습의 효율성 피라미드입니다. 5%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강의 듣기, 그 다음에 10%가 읽기,
20%가 시청각, 뭐 30%가 이제 시범 강의 보기입니다. 이 정도는 사실 보시면 굉장히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50% 정도의 효율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집단 토익, 그리고 직접 본인이 경험해 보는 것, 마지막 90%가 아이들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저희도 어렸을 때 공부할 때 내가 아는 걸 다른 친구한테 설명해 줄 때, 아, 내가 뭔가를 알고 있고 뭘 모르는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서로 설명하는 게 학습 효율성의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 눈으로 읽으면 그게 그냥 본인이 다 알고 있고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토론 준비를 해오는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많이 숙제가 부족한데 제시문 읽었니? 여기 있는 내용 이해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그냥 눈으로 한번 읽은 것은 본인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그 토론을 진행했을 때 어떤 정보에 대해서 진위 여부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근거로서 타당성이 있는가 등을 살펴봤을 때는 본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뇌는 쉽게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각적인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가 움직이는 학습 방법, 그게 사실은 아이들한테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집단 토의와 실제 해보기 같은 경우에 직접 토론을 경험하고 내가 직접 써보고 말로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내 근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가장 공부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시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대부분의 학습 방법들이 특히 강의나 읽기, 듣기, 그 다음에 시청각 수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어머님들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전체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의 학습 효율성을 높여주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메타인지를 기르기 위해서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확인했다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깨닫는 능력인데 어떻게 하면 이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스스로 정리하며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쓰는 걸 귀찮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엔 너무 디지털 기기가 많다 보니까 뭐 메모장에 쓴다거나 예를 들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자, 다음 주에는 이런 평가를 볼 거야 하면서 평가에 대한 어떤 채점 기준을 칠판에다가 정리를 했을 때 친구들한테 얘들아 이거 메모해놔. 다음 주에 평가를 볼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집에서 준비해야 되잖아. 정리해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서 그냥 찍어 갈게요 하고 사진으로 그냥 찍어 가거든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어떤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워크북에다 써놓는 게 더 나중에 기억하기 좋지 않아? 라고 하면 그냥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게 편하다 하면서 이제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귀찮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기 스스로 갖고 메모를 하는 왔어? 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잠시만요. 어머님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음소거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음소거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시고 지금 외부에 계신 것 같은데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하는 습관 같은 경우는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탁월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셀프 테스트, 이 과정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 독해력, 창의력들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데요. 이 메모하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요약하는 거, 그리고 글쓰기, 그리고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중심 내용을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로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부 방법으로 과연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CNA에서는 어떻게 이런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의 독해력과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정통 토론 논술 수업을 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우선 독서, 토론, 논술, 첨삭, 네, 4위 2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워크북을 숙제로 풀어온 후에 학원에 와서 그 워크북 활동을 하면서
토론과 논술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는 대면 첨삭으로 마무리하는 게 저희 수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수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워크북을 준비하는 것도 집에서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하는 수업 2시간, 2시간 반 수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집에서 선행하는 학습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풀어보고 어려운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아, 나는 이것을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활동, 그리고 학원에 와서 그것을 선생님의 설명과 아이들의 토론 과정에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독서와 워크북 과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와서는 이제 토론 수업과 논술 수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판적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과 어떤 창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협업, 능력들을 좀 기를 수 있는 토론과 논술 수업을 통해서 사고력을 좀 확장하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배운 주제와 관련해서 글쓰기를 스스로 하면서 1대1로 대면 첨삭을 하고 내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과정을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인지 발달 능력에 맞는 월별 주제를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월 맞는 교과 연계 도서들과 관련해서 다른 도서들과의 주제로 연결해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월별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배경 지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좀 아이들의 창의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학 독서와 그리고 배경 지식 확대할 수 있는 비문학 독서를 적절히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보시면 이렇게 연간 프로그램들이 저희는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교과 연계와 관련해서 1년 커리큘럼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뭐 뒤에서 11월 프로그램에 따로 안내를 드리겠지만 문학, 그다음에 뭐 과학, 그리고 사회, 철학, 그리고 역사 이렇게까지 전반적인 어떤 인문학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과정들이 1월부터 12월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오늘 굉장히 음소거를 안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의 강점들, 관련해서 이제 핵심 주제들이 같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1월 안 들리는 거죠, 여기. 어머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커리큘럼 전체를 보시면 교과와 연계되어 있는 핵심 주제들을 월별로 짜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별로는 그 학년의 수준에 맞고 아이들의 발달 사항에 맞는 커리큘럼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론은 저학년과 중학년은 고학년과 토론 방식에 좀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학년이나 중학년은 아직 저희의 찬반 토론, 세다 토론 형식의 어떤 틀을 갖춘 형식의 토론을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자유 토론이라든지 저학년 같은 경우에 토론의 어떤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연습들을 좀 하고요. 고학년에서는 찬반 토론, 이제 학교나 그다음에 중학교 수행평가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뭐 세다 토론뿐만이 아니라 원탁 토론이라든지 자유 토론 그리고 또 하브루타 토론까지 주차의 주제에 맞는 토론 방식들을 매주 좀 차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인지를 향상하는 데 가장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게 토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을 연습하면서 나의 어떤 독해력과 이해력 거기다가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치 능력과 그다음에 어휘와 문장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저희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이제 저희 워크북에 실려 있는 토론 제시문입니다. 실제 5학년 3% 친구들이 6월 달에 했던 제시문인데요. 난민 수용에 찬성하나요?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입장 1과 2로 찬성 반대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이 찬성 반대에 맞는 한 6개 정도의 제시문들을 실어주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표와 그다음에 제시문을 실어줍니다. 이 제시문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 선정도서에서 읽지 않은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의 제시문이 들어가요. 그럼 아이들이 이 제시문을 분석을 하고 이 제시문 속에 담겨 있는 근거들을 찾아내서 토론 준비표를 정리해 옵니다. 이건 5학년 프로그램이니까 어머님들 감안하고 봐주십시오. 전체 토론 준비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찬성과 반대 입장에 쟁점을 주어지고 그 쟁점에 따른 중심 근거,
뒤에 이제 뒷받침 근거들을 아이들이 제시문을 독해한 후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 정리를 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각자 피드백은 다르게 하시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토론을 했을 때 토론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한 내용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이라든지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했는지 상대방 핵심 근거의 포인트는 잘 이해했는지 등등해서 역할별로 이렇게 피드백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 나의 생각과 그다음에 이 제시문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 거기에 선생님의 피드백까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분석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한 후에는 이제 논술 수업이 들어갑니다. 생각을 수렴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은 수업을 도서로 하더라도 이제 배경 지식이나 어휘 수준에 따라서 각자 다양한 글들을 작성해요. 게다가 저희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는 들어온 시기가 다른 친구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 다닌 친구들이 있는 틈에서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수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뭐 위협의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토론 같은 경우도 저희는 역할 토론을 하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발언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요. 역할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스피치해야 되는 부분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는 친구들도 좀 한 1, 2주 정도 수업을 해보면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수업은 아니고요. 논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을 작성하면 이제 첨삭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아이들이 1대1로 첨삭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제 이해 그리고 내용과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또 리라이팅을 하면서 나의 글쓰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개별적인 첨삭 및 고쳐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이제 그룹 수업을 하더라도 1대1로 수업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받았던 그 워크북 첨삭 내용들을 제가 좀 사진으로 남겨놓은 부분들을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고지에 작성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줌 수업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받았었어요. 거기다 제가 이제 피드백을 첨삭을 해서 다시 보내드린 부분들을 사진으로 가지고 왔는데 주제에 대해서 개요 짜기 요 위에 보시면 개요를 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문단을 나눠서 글을 작성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분 잘못된 부분들의 형식 첨삭이나 내용 첨삭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글 전체 주제에 관련된 총평이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건 역사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첨삭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게 서론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지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지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마지막에 총평 이렇게 선생님들이 내용과 형식 첨삭 마지막에 이 글에 대한 전체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글을 한번 점검할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잘 못하고 무엇은 좀 잘하는구나 라는 메타인지를 좀 도와줄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는 마지막 수렴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독서, 토론, 논술, 첨삭의 수업이 매 시간 이루어지는 게 저희 CNA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전체적으로 1월 프로그램 안내에 나와 있는 선정도서 목록을 한번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은 내년에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책과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그림책을 아이들이 읽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1, 2학년 같은 경우에 이번에 2023년에 새롭게 런칭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1, 2학년의 저학년 친구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줄글책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하고 책과 어떻게 친해지고 어떻게 바르게 읽어야 하는지를 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대대적으로 워크북과 커리큘럼을 개편을 했기 때문에 1, 2학년은 좀 이 부분의 워크북은 어머님들께서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학원에 나오셔서 이 워크북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2학년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3학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초3 친구들은 책 읽는 즐거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체 아이들이 책에 좀 흥미를 느끼고 3학년 같은 경우에 1, 2학년과 좀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만 또 4학년하고는 좀 난이도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4학년 친구들은 본격적으로 교과서가 좀 어려워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좀 학습적인 부분들로 아이들의 좀 도서가 좀 정리가 되어 있다면 초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에서 봤던 그런 즐겁고 재미있는 책들, 그림책 위주의 책들에서는 조금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을 좀 확장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내 어떤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해야 되는 시기이고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통해서 책의 어떤 즐거움 이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저희 1월 달 프로그램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3학년 2반 7번 애벌레 요런 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내 꿈은 좋대라고 해서 아이들이 꿈꾸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가정통신문 소동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요런 부분들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워크북 3학년 요 1주차 3학년 워크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새롭게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 워크북인데요. 전체 2페이지씩 나와 있죠. 전체 저희 워크북 구성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체 학년에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학습 목표가 나와 있고 항상 그 주차의 교과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안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은 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독후 활동인데 어떤 식으로 독후 활동을 이끌어 가야 하는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아이들에게 CNA 독서 노트라고 해서 책을 읽은 후에 본인의 어떤 생각을 마인드맵으로 표현을 해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과 이유를 작성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독해 제시문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 워크북에서 적용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독해 부분입니다. 수준에 맞는 그리고 그 주차의 주제와 맞는 이 비문학 제시문을 하나 넣어주고 이 부분을 미리 읽은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문을 참고해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이 제시문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이해했는지를 2문제 정도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그 주차와 관련한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따로 제시문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좀 다독할 수 있는 제시문들이 같이 실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학 제시문을 뭐 물론 한 3문단 정도로 짧지만 3학년 수준에서 비문학 독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매주 하나의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좀 연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워크북 안에 실려 있었던 어휘를 한번 점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제시문이 단어가 나오고요. 실제 선정도서에 나왔던 문장에서 이 제시문의 단어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지 뜻을 읽어보고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특히 이 맞춤법을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과 함께 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점검하고 받아쓰기를 진행하는 수업이 어휘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서 활동을 합니다. 독서 활동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정독했는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선 책은 한번 읽고 나서 본인이 기억한 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정말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는 경우에 책을 한번 더 읽어보거나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독서를 충분히 한 후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린 부분들을 찾는 거 그리고 중요한 핵심어들을 안에 채워보는 문제 보시면 거의 대부분 저희는 주관식 문제나 아이들이 좀 논술형, 서술형으로 쓸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독서 문제를 풀더라도 자연스럽게 문장을 쓰는 연습들 그리고 틀린 것과 맞는 것을 찾아보면서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의 그
과학적인 변화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6문제 정도 확인을 했고요. 뒤로 가면 이제 토의와 그다음에 또는 토론이 들어갈 수 있겠는데 3학년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세다 토론이나 찬반 토론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토의 토론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 주차에는 토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실제 선정도서에 있었던 주제와 관련된 제시문을 발췌해서 정리를 해주고 이 부분에서 다른 애벌레와 이 친구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5가지의 어휘를 바탕으로 문장으로 작성해보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토의 파트에서는 저희가 이 부분은 생각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로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 활동해 볼 수 있는 애벌레의 특징을 살려서 이름을 작성해 보는 좀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사실적 독해가 이루어졌다면 뒷부분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창의적 독해나 비판적 독해 그리고 추론적 독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이 주인공이 경험했던 내용들과 나의 경험을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의 질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이걸 말할 수 있는 스피치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번 문제로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항상 2문제씩 워크북에 실려 있습니다. 왼쪽은 주제와 맞는 글쓰기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엔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지의 그 글쓰기 문제가 담겨 있어서 주차에 맞게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선택해서 한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활동지는 이 워크북에서 하면 되고 뒤에 부분의 글쓰기는 이렇게 원고지에다 작성을 하게 돼요. 보시면 3학년들은 아직까지 글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참 다듬어지지 않아서 조금 원고지 칸이 좀 큽니다. 그래서 글씨까지 같이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독해, 그다음에 어휘, 독서, 그다음에 토의, 토론, 논술까지 전체 주제에 맞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학년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4학년 같은 경우는 리더십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학년은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가 좀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자기 생각을 좀 발표할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4학년부터 좀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전체를 살펴보고 사고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들이 조금씩 발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리더십 관련한 책들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도덕이나 국어와 관련 있는 주제로서 아이들이 연계할 수 있는 주제의 책들을 4권을 선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서 노트가 들어가 있고요. 예, 여기서도 독해 문제를 보시면 3학년과 4학년의 수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4학년 같은 경우는 내용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는 학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 2월 달부터 이렇게 제시문의 양이나 그다음에 난이도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3학년의 그 제시문과 또 4학년의 제시문은 내용 면에서 또 차이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다른 책에서 가지고 온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3문제 정도 독해를 정확하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스토리만을 보고 아이들이 이 내용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배경이 들어가요. 읽기 자료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피치도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좀 전달하고 아이들과 함께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는데 배경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배경 지식도 넓힐 수 있고 주제와 관련된 다독할 수 있는 제시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시문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마찬가지로 어휘가 들어가 있는데 4학년부터는 한자를 가지고 아이들이 핵심 한자를 가지고 어휘 활동을 합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핵심적인 한자어, 필수 교과 한자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한자어와 관련된 6개의 단어들을 같이 한번 뜻과 함께 확인을 하고요. 한자도 한번 적어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뜻을 바탕으로 해서 단어를 배치해 봅니다. 그리고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제시문 속에 있는 이 그림 안에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 뜻에 맞는 비슷한 유의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한자어도 익히고 관련된 한자어도 같이 한번 확장을 해보고요. 유의어와 반의어들을 아이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어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제시문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선정도서에서 봤던 지문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는 어휘 활동도 조금은 무게감이 실리게 되죠. 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독서는 마찬가지로 학교 선정도서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문제들이에요. 보시면 문제 유형들은 3학년, 4학년에 크게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문제 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그냥 단순하게 빈칸을 채우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창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창의적 독해까지 좀 이 부분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독해에서는 아이들이 좀 사실적 독해와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지만 주제에 따라서 독해 문제에서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런 확장 문제들도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도 토의 토론이 좀 주차별로 다르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토의, 이 1주차에는 토의가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텍스트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앞에 실려 있습니다. 꼴찌 없는 운동회, 아이들이 너무나 1등 만능주의 그리고 뭔가 다 1등만 기억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장면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 방법을 부탁했는데 나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달리기를 할 때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 친구의 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추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확장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과 주제와 연결해서 이 책의 주제가 무엇일까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이해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나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더 확장을 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운동 종목, 우리가 꼭 같은 걸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꺼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자기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리더십 훈련에서 어울리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논술에서 마찬가지로 2개 문제 중에 기사문 쓰기 그리고 가정통신문 만들기 중에 주차에 맞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워크북을 보시면 확실히 그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차이를 확실하게 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초등 5학년, 6학년은 1월 프로그램이 이제 역사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사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한국사는 아이들의 5학년, 6학년에 4회 부분에서 반드시 다뤄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5학년 올라가기 전에 1, 2월 달에 한국사 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1, 2월 통사에서는 전근대 편이 들어갑니다. 5학년 같은 경우에는 1, 2월 달에 전근대 그리고 7, 8월 달에 근현대사의 한국사가 총 1년 커리 중에 4개월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 2월 달이 저희가 1월 달이 5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주 차에는 한국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지리는 조금 한국사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워크북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한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의 지형과 지리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1주 차는 한국 지리가 들어가고요. 2주 차보다는 부터는 한국사 통사가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만나는 한국사의 내용보다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한국사 책들이 훨씬 더 내용들이 좀 많고 더 방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선정도서 같은 경우는 이 재미있다 한국사에서 1권부터 6권까지 참고해서 나온 책인데요. 저희가 1권부터 3권까지는 전근대에서 다루고 뒷부분은 이제 7, 8월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위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라서 아이들이 진짜 함께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이 구쌤이랑 함께 여러 가지 뭐 문화재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사를 처음 접할 때 좀 무리 없이 잘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저희가 선택을 했고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뭔가 이렇게 탁탁탁 시대별로 뭐 순서대로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좀 약간 딱딱한 책은 아니에요, 이 책은.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아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한국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형식으로 잘 이해를 하고 오면 워크북에서는 교과서 중심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차 학습 목표와 교과 연계에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한국사는 첫 번째 이렇게 연표로 들어가는 한국사가 들어가 있어서 이 주차에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배울 것인지 한눈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사시대다 보니 유물과 유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유물의 사진들을 좀 크게 실어서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고 또 뭐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연표 한번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경으로 만나는 한국사라고 해서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변화나 역사적인 사건들 위주로 배경 제시를 정리해 놨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사시대의 공동체의 변화,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걸 아이들이 선정 도서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읽었던 내용을 이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아 내가 읽었던 내용을 요렇게 교과서적으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되는구나.' 하고 한 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한눈에 만나는 한국사라고 해서 이거는 진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요약 정리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퀴즈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수업을 하면서 여기 있는 요약 정리 내용을 통해서 핵심 어들을 체크하면서 정리할 수 있고 추후에 학교에 가거나 내지는 이것을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서머리 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들을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워크북은 다른 기존의 저희 CNA 워크북과는 약간의 이 이름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어휘, 독해, 토론, 논술의 구성은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념어로 만나는 한국사라고 해서 선정 도서에 나와 있는 그리고 한국사에서 가장 필수적인 개념어들을 이렇게 한 10문제 정도를 뜻을 주고 이 단어를 그 글자 수에 맞게 아이들이 좀 정리를 하면서 한국사 내용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흐름으로 만나는 한국사가 독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 같은 경우는 인류의 등장부터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차이점, 그리고 도구를 통해서 시대를 구분할 때 이 도구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석기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이렇게 양쪽 페이지에 넣어서 아이들이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동굴벽화를 그린 이유, 해안가에 자리를 잡은 이유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추론할 수 있는지까지를 같이 다뤄볼 수 있는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CNA 역사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그냥 단순하게 역사를 달달 외우는 암기 과목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스스로 '아 내가 읽은 내용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구나.' 하고 추론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이해를 돕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 학원의 CNA의 가장 한국사 수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토기를 만든 이유, 그다음에 빗살무늬 토기로 인해서 추측할 수 있는 신석기 시대의 모습, 그다음에 고인돌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 뒤에는 고인돌의 덮개돌에 있는 구멍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좀 창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좀 가상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청동기 시대의 특징들을 재미있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수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은 아까 독해 부분 이후에는 확장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사에서는 주제로 만나는 한국사라고 해서 스텝 1, 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농업혁명이죠. 신석기에 들어가면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저희 선정도서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그다음에 농업혁명, 신석기 혁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시면
제시문 속에 나와 있는 신석기 이후의 인류의 생활 모습의 변화를 아이들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 이거는 제시문을 독해하는 훈련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추론을 해서 내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메모하는 습관이었잖아요. 이 메모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메모가 낙서가 아니라 그냥 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요약할 수 있는 핵심을 집어내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저희는 이제 스텝 제시문 같은 경우에 제시문을 이해하고 독해했다면 그것을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 연습을 이제 5학년 친구들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문장 정리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으로서 아이들의 배경 지식까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냐? 이걸 아이들이 함께 조사해서 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해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스텝 2에서는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이렇게 역할극을 통해서 역할극 활동을 통해서 한 가지씩 역할을 맡아서 정리하면서 재미있게 핵심 내용을 기억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글쓰기로 만나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구석기와 신석기를 비교하는 설명문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고 생각하고 상상일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이 조건에 맞춰서 상상일기를 쓰려면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복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시대에 맞는 유물은 무엇인지, 내가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건지 시대에 맞는 내용을 상상일기로 써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한국사 수업을 해보면 이 글쓰기를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단순하게 외우고 빈칸 채우고 하는 수업들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활동해보고 역할극해보고 일기를 써보면서 그 주차의 한국사 내용을 완벽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의 수업이 2달간 한국사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학년은 이렇게 한국사가 들어가고요.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가 들어갑니다. 6학년의 세계사 같은 경우는 6학년 수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좀 바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역사, 문화, 철학의 기본이 되는 인문학의 기본이죠, 역사는. 그래서 아이들이 6학년 가기 전에 통사를 한번 1, 2월 달에 쫙 정리를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세계사는 공부가 되는 세계사 선정도서 해서 이게 3권짜리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8주에 거쳐서 1주 세계 지리를 포함해서 9주겠죠. 요거를 거쳐서 아이들이 주차별로 시대의 어떤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주차는 세계 지리가 마찬가지로 한국 지리처럼 역사를 배우기 전에 지리 수업을 먼저 하게 되고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2주차부터 4대 문명부터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계사는 전체적으로 이제 연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아이들이 이제 한국사와 중국사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아무래도 이 세계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아이들이 좀 유럽사 중심으로 서양사 중심으로만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선정도서 같은 경우에도 서양사뿐만 아니라 동양사와 그리고 중국사 합쳐져서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이 중간중간에 시대에 맞게 같이 좀 균형감 있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거든요. 너무 서양사에 좀 이렇게 뭐 그쪽에만 중점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책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서양사와 그다음에 다른 역사들을 좀 잘 연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양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저희 동양사와 그리고 이제 한국 역사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동양사의 역사도 같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배경세계사도 마찬가지로 그 주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제시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선정도서 같은 경우는 한국사와는 다르게 얘는 세계사 선정도서는 스토리텔링보다는 그래도 6학년 수준에 맞게 시대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 순서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핵심 내용을 이렇게 배경 세계사에 넣어서 아이들이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세계사를 배워야 하는가?
이 세계사 학습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첫 주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안다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주지하고 세계사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6학년부터는 어휘의 포인트가 조금 여러 가지로 가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한국사에서는 개념어 위주로만 갔다면 세계사에서는 그 부분에서 세계사의 개념어보다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선정도서에 나와 있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역사서이다 보니까 그래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어려운 어휘들을 뜻과 함께 정리를 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아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했다는 그 문해력에서 교과서가 어렵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어가 어려워서 한자어가 많아서였잖아요. 그리고 문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였는데 거기에서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사자성어나 속담과 같은 관용적인 표현에 아이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한자성어를 이렇게 6학년, 5학년도 한자성어를 합니다. 근데 한국사였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고요. 후반부에는 한국사에서도 한자성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자성어를 매주 5개씩 이렇게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선정도서 안에 있는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어휘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 세계사는 마찬가지로 세계사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인류의 진화 순서부터 도구, 그리고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이후의 세계 문명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4대 문명의 지리적 위치와 각각의 강 이름과 문자, 그리고 그 대표적인 유물 유적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는 워크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각 문명의 특징들을 비교할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한 8문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는 황허 문명 그리고 인도에 있는 인더스 문명까지 총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어서 4대 문명의 핵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확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력 세계사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확장 부분이거든요. 문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고 이 문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1주차에 저희가 배웠던 세계 지리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국가의 성장과 지리적인 위치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아이들이 제시문을 통해서 국가의 성장과 지리적 위치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추론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이 주차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대 바빌로니아에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과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 제시문, 이 조선일보 기사 그리고 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을까라는 새로운 텍스트에서 제시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독도 중요하지만 또 배경 지식을 또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 같은 주제를 가진 다양한 주제의 텍스트를 읽어보고 비교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2개의 책의 다른 제시문과 그 다음에 내용을 담고 있는 제시문, 그 기사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좀 사고를 확장하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독해를 한 다음에 이 함무라비 법전의 목적과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항 중에 가장 긍정적인 거,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복주의를 원칙으로 삼는 함무라비 법전은 야만적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식으로 단순히 그냥 바빌로니아에는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텍스트화되어 있는 다른 제시문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거기에 창의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식의 활동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확장 수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당연히 토론이 들어가 있었고요. 2주차에는 이렇게 좀 아이들의 확장을 도울 수 있는 추론 문제들로 토의를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논술에서는 4대 문명의 공통점을 정리하면서 글쓰기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뒤에는 이제 1번을 하거나 아니면 2번처럼 오늘 배운 핵심적인 내용인 4대 문명의 지도를 스스로 한번 완성해보는 활동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채울 수 있는 유물 유적의 사진들은 저희 워크북 뒤에 부록으로 실려 있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6학년은 1, 2월에 역사 프로그램이 한국사와 세계사가 들어가고요. 3, 4학년은 이제 리더십 수업가 들어가고 1, 2학년은 독서의 어떤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수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겨울방학
겨울방학이기도 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 1, 2월 프로그램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네, 어머님들 전체 학습 프로그램 한번 참고하시고 또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어떤 수업들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방학이니까 한 가지 또 추천을 드리면 어머님께서 아이들과 서점에 가서 아이들 스스로 좋아하는 책들을 좀 골라볼 수 있는 네, 서점 나들이들 하는 게 또 되게 아이들한테는 되게 자극이 많이 되거든요. 요즘엔 다 비닐로 씌워져 있는 책들이 많아서 서점에 가서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이는 없지만 네, 가서 아이들과 직접 다양한 어떤 분야의 책들을 본인이 원하는 책과 또 어머님이 원하는 책들을 같이 보면서 고르는 것들도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고루 읽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독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문학에 치중되지 않고 또 한쪽으로는 또 비문학에도 치중되지 않고 좀 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특히 5, 6학년 같은 경우는 너무 문학에 치중했던 친구들은 이제는 비문학으로 많이 좀 시선을 돌려줄 때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도 그 독서의 어떤 균형감 있는 배치를 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월 프로그램 설명과 초등부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여서 학원 방문보다 줌 설명회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셨는지 100여 분이 넘는 많은 분이 줌 설명에 함께 해주셨고요. 저도 중간에 DM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개별 시간표는 배움터별로 좀 특성이 있으니까 가까운 배움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초1, 2 프로그램 관련돼서 개정교육과정에 맞춰서 선정도서와 워크북을 새롭게 리뉴얼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저학년 수업들이 뭐 빠른 배움터에서는 뭐 2월부터 뭐 3월부터 이렇게 상반기 중에 순차적으로 개강 예정이니까 미리 좀 배움터 상담 받으시고 뭐 대기 내지는 예약해 두셨다가 새롭게 개설되는 초등 저학년 반에도 관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설명 잘 들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게 음,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학년도 서울대, 연세대 등의 이제 입학 전형 계획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수시 요강, 정시 요강으로 나뉘기 전에 고2 친구들 4월에 그 다음에 입시에 나올 자료들을 대학들이 발표하는 원문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보시면 각각의 전형별 모집 인원이라든가 학과별 모집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 중간에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 내지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뭐 별책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많은 대학들은 아니지만 소위 이제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 뭐 수시 면접이나 구술고사의 형태로 1단계 합격생들을 이제 최종 합격시키는 이런 식의 시스템들이어서 학원 설명회 때 이제 출력해서 보여드리거나 PPT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 원본 자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안내는 1월 중등 설명회 때 좀 자세히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린 자료 중에 제일 좀 고급진 자료가 서울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나왔을 때 설명회 때 좀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대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뭐 교육부총리의 여러 발언도 중요하지만 서울대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든가 IB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등과 연관이 이제 강한 자료이기 때문에 꼭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년 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가 대입해서 폐지가 되는데 그동안 서울대 지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이런 식으로 서울대 아로리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요번 이제 수시 최종 경쟁률하고 수능 직후에 나온 이제 종로학원 설명회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정시 모집에서 어느 정도의 수능 점수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서 1월 설명회 때 좀 자세히 이 첨부된 자료들 안내 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채팅창에 이제 미리 이메일 주소 남겨주신 분들께 보내드려서 예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이메일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